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 필요? 누구의 말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네, 음주뺑소니 등의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 지난 화요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 중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김호중 씨가 사건 10일 만에 혐의를 인정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예. 당초 김호중 씨가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창원에서 콘서트를 또 마쳤고 또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김호중과 프리마돈나라는 큰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김호중 씨의 잦은 범죄 부인으로 인하여 결국 구속영장 신청의 방침이 정해졌고, 이 상황에서 공연이 만약 취소가 되거나 출연이 불발될 경우에는 공연 티켓 가격이 한 장당 15에서 23만 원, 팔린 장이 총 2만 석 정도라고 하여서 만약에 공연이 취소될 경우 약 40억 원 가량의 매출 취소가 발생하니 이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용히 증거를 인멸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섣불리 예상했는데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죠. 김호중 씨의 시시각각의 동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 처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모두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당시에 같이 동석했던 연예인 분들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당장 섣불리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서 구속의 기로가 될 수 있겠다. 구속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은 곧 공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지금 끝난 상황인데요. 김 씨 측에서 사실 심사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는데 구속 심사 연기 요청이 흔한 일일까요? 사실 재판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부담스러운 재판이 영장실질심사죠. 이것 때문에 사실 변호사분들도 상당히 무게를 두는 재판인데요. 이러한 재판인 만큼 섣불리 연기 신청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도망할 염려입니다. 근데 네. 이런 와중에 이러저러한 섣부른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 신청한다는 것은 이 사람 자칫하면 도망가겠는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상이니까 이 때문에 연기 요청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중 씨는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김호중 씨의 사례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시도가 보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더하여서 범죄 혐의까지 부인한다고 하면 영장 발부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밖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는 곳이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요건인데, 이 후자 부분은 김호중 씨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법원이 심사 연기를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호중 씨에 대해서 영장 신청까지 가게 되고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가게 된 이유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인멸의 시도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사람을 석방시킨 상태에서, 즉 신병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높다라고 보아서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김호중 씨는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한 가능성도 높지 않나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구속영장에 4가지 혐의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위험 운전 치상 혐의가 눈에 띕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위험운전 치상이 해당되겠죠. 이것은 음주 혹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규율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하여 형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되는데요. 네. 김호중 씨가 이제 자신이 소주를 10잔 정도까지는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다시피 김호중 씨가 92kg 정도의 거구에 해당하죠. 그 때문에 성량도 높은 풍부한 편인데 나 정도의 거구의 사람이 소주 10잔 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위험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냐. 즉 소주 10잔을 마신 건 맞지만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란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아서 그야말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위험운전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 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은 했는데 왜 영장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건가요?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김호중 씨가 아시다시피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7시간 뒤에 나타나서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한 7시간이 정도 지나고 나면은 체내에서 음주가 저절로 소진된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그때 나온 음주량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위드마크라는 즉 소급하여서 지금 이 정도 나왔으니까 소급하여서 과거에는 이 정도를 마셨겠구나라고 추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방송인 이모 씨의 사건에서 9시간 만에 나타나서 측정에 응한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볼 수 없다라고 한 중요한 사례가 있었죠. 네. 그 사건에서 보다시피 17시간 만에 나타나서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과거를 추단한다.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다 계산을 하셨겠죠. 하신 다음에 이제 소주 10잔 정도로 타협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김호중 씨 오늘 오전 구속심사가 진행이 됐고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변호사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떠냐라고 예상 물어보시면 사실 참 난감한데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김호중 씨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획사 대표분도 있으시고요. 기획사의 직원분들도 있어서 총 4명이 한꺼번에 영장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중요한 부분은 수일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역대급의 증거인멸 사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대로 석방했을 경우에는 4명이 또 다른 어떠한 증거인멸의 시도를 할지 모른다는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자칫 석방으로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아니면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팬들의 사랑이 큰 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옷 갈아입는 곳에도 CCTV,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관련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영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시작은 잡플래닛이라는 구인 사이트에서 시작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영욱 훈련사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영욱 훈련사가 대표로 있는 보듬 컴퍼니의 평점이 평점 5점 만점에 1.8점이라는 형편없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직원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경영진 혹은 개인 프로필 사진까지 감시하고 CCTV로 앉는 자세까지 지적한다.
부부 경영진의 직원 사생활 감시가 도를 넘었다라는 평가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점에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보든컴퍼니의 전 직원이라는 분이 JTBC 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에 따르면 직원이 6명뿐인데 감시하는 CCTV가 9대였다. 그리고 CCTV의 구체적인 내용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강영욱 대표가 직원들에게 거기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는 자세 좀 가다듬으라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심지어 직원들 간의 6개월간의 사적인 대화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는 정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강영욱 훈련사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대중에 큰 충격이 있는 상황이죠. 누워서 일하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까 지적을 할 만한데 그 이외에 사적인 대화 메시지까지 좀 검수를 했다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죠. 업무 시간 중에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경계선이라고 보기엔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업무 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근무 평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네. 직원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열람하고 보고자 했다라거나 아니면 CCTV로 직원의 모니터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직원의 자율성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강영욱 대표의 좀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데 반려견 학대 얘기가 나오고요. 또 직원들 화장실 이용도 단체로 다녀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강영욱 씨 입장이 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직원들의 폭로 내용을 사실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께서 추정컨대 회사의 폐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 강영욱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 전 직원들의 폭로가 일파만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도 단체로 가도록 했다. 글쎄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좀 갸우뚱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오히려 그 보든컴퍼니의 강영욱 내외를 좀 옹호하는 글도 나왔었죠. 네. 본인이 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대표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셨으며 급여나 복지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전 직원들의 내용은 오히려 이제 근무 평정에 대해서 하위를 기록한 직원들이 본인들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하였지만 회사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라는 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그 보든컴퍼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도 그 회사 내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 이동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이용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침묵 중인 강영욱 씨, 회사는 폐업이 예고돼 있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이 보든컴퍼니 폐업에 관하여 전 직원들의 폭로에 의하여 회사도 결국 폐업하는 것이 아니냐,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1월부터 이미 폐업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강영욱 대표가 점점점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에 따라 보든컴퍼니의 영업이익도 2021년도 영업이익이 4억 수준이었는데 2023년도 영업이익이 20억으로 껑충 뛴 상황인데 24년 1월에 돌연 폐업을 한다. 의아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1월 달에 이미 보든컴퍼니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고 2월경에 중고PC, 회사의 기자재마저 중고PC마저 다 판매로 내어놓았고 중고회사 측에서 매입까지 한 상황이라고 하니 지금의 폭로가 발단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회사의 폐업은 예정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껑충껑충 뛰는 상황에 굳이 폐업을 의아하여서 이 부분도 강영욱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부에서는 아직 공식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권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고소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 감독이나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예, 사실 이 보든컴퍼니는 원래 2017년 이전까지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
2017년 이후에는 남양주시로 이전을 하였고요.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전 직원들은 모두 2017년 이후에 18년 정도에 다 채용이 됐던 직원들이어서 17년 이후의 문제를 과연 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때에 따라서 직권 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특별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발생했던 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생기기 이전에 발생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가지고 직권으로까지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조사를 하기 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되나요? 예,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부터 이미 기자재를 다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이전에 발생했던 건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조치 이루어질 수 있지요. 네. 생방송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사실 몰랐다. 어떤 얘기일까요?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 3월 28일의 사건인데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피고인은 전처, 즉 미용실 업주인 전처를 찾아가서 흉기를 들어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같이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마저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망한 전처는 이미 임신 상태였고 임신 7개월 상태였다고 하고요. 응급시술로서 태아를 꺼내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 치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 만에 결국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피해자는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인 전처를 자주 찾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임신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7개월이면 제법 임신한 티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믿기가 좀 힘듭니다. 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공판정에서 나온 이야기이죠. 최근에 이 살인죄와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공판을 진행하던 도중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라고 물으니 네라고 이야기했고 이로써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임신 초기도 아니고 임신 7개월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티가 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공판정에서 피고인 측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자마자 피해자 측은 바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고인은 평소 전처를 수시로 찾아와서 괴롭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꺼내간다거나 머리를 잘라달라고 횡포를 부리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 이 상황에 임신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형을 노린 꼼수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정말 이 피의자 측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우울증 또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도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라고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과 범행을 하기 사흘 전, 3일 전에 정신과를 방문하였더니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의 정신 상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임신 여부에 대해서 알았거나 몰랐다는 사실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까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 양형이라는 것은 1도 양단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니죠. 가해자의 범행 수법의 잔인성,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그런 것을 다 따져보게 되는데 만약 가해자가 살인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범행 수법에 의해서 더 악하다.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어 보려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라거나 혹은 피해자가 임신 중인 줄은 몰랐다. 내가 임부인 약자를 살해했겠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심신미약이란 단어가 어떤 범죄, 방패가 돼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대학교 강타한 딥페이크 음란물입니다. 같은 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사진, 영상 등을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방을 3년 가까이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해서 논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서울대 졸업생인 박모 씨가 최근 구속이 됐습니다. 취지는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했다라는 혐의였는데요. 이 박모 씨가 음란물을 유포하는 데에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모 씨의 혁혁한 공이 있었습니다. 공범인 것이죠. 네. 이 강모 씨는 자신의 로스쿨 동기들의 여성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유명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서 음란물을 계속 허위 영상물을 만든 상황인 거죠. 두 사람은 텔레그램에다 불법 합성물을 유포하는 내용의 채널과 채팅방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만든 딥페이크 물들을 음란 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에 범행이 발각되었고 구속된 상황입니다. 네,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SNS에 올린 셀카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합성하고 또 유포한 건데요.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는 따져보면 더 클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상의 유포는 끝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텔레그램의 지금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피해물들을 유포한 내용을 보면 여성 피해자가 총 80여 명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합성물이 제작 유포된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보더라도 지금 문제됐던 박 씨 같은 경우는 48명의 피해자, 그리고 강 씨는 지금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들은 그 유포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굉장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자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 여러 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검거를 못했던 건가요? 예, 이들 수법을 보면 특히 박 씨가 허위 영상물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개별적으로 몇몇 피해자들에게 접촉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피해자들이 깜짝 놀라서 인근의 경찰서로 가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 강남 관악, 세종 경찰서까지 개별적 고소를 접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수사 중지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 거죠.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네. 개별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을 추적해서 피의자를 특정해내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지난 12월에 경찰청의 국수본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결과로 텔레그램 등등을 이용해서 피해자 특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영상을 유포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의 상심 또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특히 동문을 상대로 한 범죄이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믿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피해자는 온몸이 오들오들 떨릴 만큼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하였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본건의 문제는 평소 자신이 무심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일상적인 모습을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여성의 나치 사진과 합성이 되어서 능욕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해당 능욕물을 실제로 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무섭다. 그리고 혐오스럽고 메스꺼릴 정도다라고 해서 굉장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검거 직전까지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거하게 된 경위도 참 극적이라고요. 예. 지금 서울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검거하게 된 것은 우리 이미 N번방에서 잘 알려졌죠.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들이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원은지 씨는 2022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박 씨와 계속 대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3년에 이르는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라포를 형성해서 박 씨로부터 신뢰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원은지 씨가 자신을 설정하기를 30대의 가장이다. 그리고 아내가 서울대 출신의 미모다라고 했을 때 박 씨가 굉장히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계속해서 제 대화를 시도한 것이고요. 최근에 박 씨를 검거하게 된 것은 박 씨가 원은지 씨 아내, 즉 이제 설정했던 그 남성의 아내의 속옷에 관심을 보이다 보니 수사기관과 서로 소통을 해서 이제 검거할 때가 되었다. 현장으로 나오라고 해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치 던지기 수법으로 속옷을 던지면 현장에 박 씨가 가지러 오는 방식으로 해서 검거를 하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네, 이 활동가 단체인 추적단 불꽃의 경우 몇 년 전 N번방 사건을 사회에 알린 공신이기도 한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한 점, 또 음란물을 유포한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이 N번방 사건과 좀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요? 예, 이 활동가 원은지 씨는 본건이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N번방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인 능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리적 목적을 이용하여서 착취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 내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라고 이야기하면 어차피 가해자도 피해자도 서울대니까 나는 관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즉 내가 무심코 나의 웃는 모습을 내 프로필에 올렸는데 그렇게 올렸던 프로필 사진이 다른 영상물과 합성이 되어서 능욕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불과 서울대생 피해자는 불과 12명 정도에 불과하니 자신이 굳이 서울대생이 아니어도 이러한 간단한 기술에 의해서도 능욕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범죄 대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N번방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영리적이었다면 이번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오로지 성적 욕구 해소가 목적이었다는데 그래서 좀 더 경악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피의자들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적 욕구 해소에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을 가지고 다시 또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 음란 행위를 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철저히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만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 범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뭐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죠. 딥페이크. 정말 몰라보게 깜짝 놀랄 정도로 합성을 잘해서 속게 되는데요. 뭐 영화 등의 영상물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를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가 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짜 영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돈할 정도로 기술이 급격히 발달한 상황인데요. 네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과거까지만 하여도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범죄를 한다는 것은 잘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보면 트위터에서 단돈 2, 3만 원만 내면 특별 계정에 접촉해서 2, 3만 원만 내면 의뢰비를 내면
딥페이크로서 지인 능용물을 충분히 금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무료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능용물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내 지인 누구누구를 모욕해 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건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본건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로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영상물들을 보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웃는 얼굴의 여성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합성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도 갑자기 가해자들이 익명으로 접촉해와서 자신의 얼굴이 담겨있는 능용물을 봤을 때에는 큰 충격에 빠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상에 얼굴을 합성해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게끔 하는 건데, 이 뭐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뭐 자신의 뭐 딸이나 아들 얼굴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성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대부분은 음란한 영상과 사진에다 평소의 피해자 얼굴을 합성을 시켜서 마치 그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촬영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딥페이크인데요. 이 기술은 비단 성범죄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자녀의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혹은 요즘 최근에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방식은 연예인 기술인 거죠. 네. 연예인의 얼굴과 연예인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처럼 금전 대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하여서 결과적으로 사기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딥페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관련 범죄, 모방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를 제재할 만한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의 혐의로 처벌이 될 텐데요. 네. 이것은 성범죄에 한정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아예 AI 기본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윤리의식 고취나 혹은 재발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텔레그램은 여전히 규제 밖에 있습니다.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 텔레그램 쪽에서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등의 전방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나온 내용이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라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를 규정짓고 있는데, 이 촬영물의 확인 대상이 되는 것에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쏙 빠져버린 상황이죠. 잘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의 가장 무대가 된 것이 바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였는데요. 네. 이것이 빠져버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실효성 없는 제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져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건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초범이지만 사회적 이슈도 큰 상황인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본건 피의자가 초범이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봤을 때 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 않느냐, 뭐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피해자인 점, 그리고 사실 촬영 상태가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성을 왜곡한다든지 여성을 오로지 물건이나 도구, 성적인 물건, 도구로만 보는 아주 왜곡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실형은 당연하고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서 27년형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에서 징역이 50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27년형, 감형폭이 좀 상당한데요. 이 사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예, 대구 북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원룸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갑니다. 목적은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이 남성이 결국 원룸을 따라 들어가서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결국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범행에 앞서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강간을 검색하고 또 흉기를 구매한 다음 배달 기사인 양 가장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에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위중합니다. 피해 여성의 경우 손목신경이 손상이 되어 아주 영구적인 손목에 대한 장애를 입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뇌손상을 입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11세, 사회 연령의 11세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 장애를 입었고 네.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영구장애를 입은 상태다라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지요. 이 사건 내용도 참 끔찍하지만 특히 1심에서 최장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50년형이 선고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애초에 검찰도 30년을 구형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피고인에 대해서 의율된 범죄는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은 징역 5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면 법조계에서 지금까지 징역 50년이 선고된 예가 없었는데 굉장한 내용이다라고 많이 놀랐었죠. 네. 사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낮게 나온다. 라는 것이 통설로 자리 잡혀 있는데 검찰 구형량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심지어 법정의 최고형이 50년이 나왔다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하였고 과연 항소심 결론이 어떠할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도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또 사건 경위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1심의 판단에 수긍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렇게 감형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예. 사실 1심 판결을 봤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판례다라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했는데 항소심 결과에서는 무려 30년으로 감형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피해 여성이 손목 동맥이 끊어지는 등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것 맞다. 그리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영구적 장애 입은 것도 맞다. 이러한 피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있고 중한 피해고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중형을 선고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부터 혹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자신의 혐의를 다 시인했고 자신의 반성을 이야기했다라는 점, 그리고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성폭행은 매우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일지언정 살인 시도는 아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좀 호전이 됐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아 1억 원 정도를 형사공탁한 점 등등을 감안하여서 피고인에 대해서 원심의 형을 깨고 30년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지요. 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또 반성도 하고 있고 공탁까지 하면서 감형이 된 건데요. 변호사님,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도 타당하죠. 그러니까 공탁을 한 점도 있지만 사실 합의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세태를 봤을 때 공탁금을 1억 정도 걸었다라는 것이 아마 감형의 중요한 요인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 무려 20년을 감형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감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사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서 형량이 들쭉날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점 본다면 아무래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재판부의 형량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판단에서 많이 감형을 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에는 원심의 판단을 너무 좀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남성은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정신적 제약이 심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피해 남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일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해자가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막고 싶다라는 굉장히 울분을 토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피해 여성 측은 판사에 따라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 반성에 대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심 판결에서 50년형이 선고됐을 당시 50년형이라는 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특정인을 향한 범죄가 아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하는 묻지마 범죄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이 이러한 묻지마 범죄인식 제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나도 언제든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의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인데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원심 판결의 선고양이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응원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많이 감형이 되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좀 실패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서 형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법적 안정성에도 그리 도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좀 형량을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편입니다. 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은 또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선고 형량이 30년 정도이다 보니 그 형량 자체만으로도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즉, 상고를 할 때에는 형사사건에서 상고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10년보다 낮은 형인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자체가 없고 그를 이유로 삼는다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겠지만 지금 형량이 워낙 중하다 보니 중형 선고다 보니 양형부당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공탁 등등을 보아서 형량을 좀 감형해야 된다는 점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5천 명 정보 유출, 카카오의 과징금 151억입니다.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과징금 151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 규모, 이 국내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물게 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예,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카카오 회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원 그리고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과징금이 75억여 원 수준이었다고 하면 거의 배가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더불어서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였고요. 또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처분 결과를 공표할 것도 명령하였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
유발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과를 보았더니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커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노렸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네. 이용자 정보, 특히 임시 아이디를 확인을 한 다음 이것을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서 임시 아이디와 이용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특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특히 회원 일련 번호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회원 일련 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보니 이 회원 일련 번호 와 개인정보를 매칭하여서 개인정보를 특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판매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카카오의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한 건가요? 맞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가 오픈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에 가장 큰 지적을 보았습니다. 즉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의 일련 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카카오 측이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미 카카오톡 내부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측은 아무런 관련 점검도 하지 않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고 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좀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기존의 과징금 최대치는 골프존 사건에서 7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최대치를 배 이상 갱신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인 거죠. 특히 최근에는 사적 기업뿐만 아니라 공적 기업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가 심한데 오히려 공적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과징금을 낮추다 보니 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치밀해야 되는 공적기관에게 감액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카카오 측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설명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데요. 뭐가 억울한 걸까요? 네, 카카오는 즉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즉 개인정보위원회가 자체 파악한 사실, 개인정보위원회가 주장한 내용과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사실은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개인정보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아이디와 회원 일련 번호로부터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카카오는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는 맞지만 이것은 고작 숫자로 구성된 일련 번호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생성한 일련 번호를 가지고 관련법상 암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된 것이 해커의 소행이었단 말입니다. 즉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체 수집한 것을 두고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투어 나갈 것을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측 주장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해커와 결합해서 사용한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게 아니고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했을 때 네티즌들이 검색 등 신상털기로 블로그 운영자의 정보를 특정을 했다면 이걸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포털 사이트에 지울 수 있냐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긴 한데 사실 아무래도 연매출이 굉장히 높은 거대 기업이라고 하면 안전조치 의무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이 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룰 때에는 해커의 소행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암호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악성 행위 방법이 공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픈 채팅방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신고까지 접수됐는데도 아무런 후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빠져나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그 취약한 보안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해커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냐라는 입장이겠지만 사실 이 해커가 막을 수 없는, 방지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들이 떠안게 되는 만큼 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의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